2021년 10월 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할 내용은 백석대학교에서 도서 감상문 쓰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고 제출 방법은 백석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교재 제7장 천체의 현상을 해석하라 프톨레마이오스의 청동설과 교재 제8장 기독교 신학자들 중세 과학과의 타협점을 찾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과학자이기도 한 고대 그리스의 천학자들도 시시각각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교재 67페이지 5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만약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하면 그 빠른 회전 속도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날아가 버릴 것이며 또 달도 미처 지구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의 철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천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체감한 우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원초적인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원전 4세기 에오독소스는 하늘에 대한 최초의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둘레를 서로 방향이 다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별들과 행성들을 실어 나른다는 이른바 동심청구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심청구설은 해, 달, 그리고 당시 알려진 행성과 별들이 양파의 껍질처럼 27개의 겹겹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층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입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에우독소스의 두 번째 업적은 당시 우주 모형에서 행성의 순서를 그의 스승인 플라톤이 지구,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을 에우독소스가 이를 지구,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수순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체 만환경도 없었던 그 시대에 에우독소스는 수성과 금성을 태양의 안쪽 궤도에 배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세히 보면 에우독소스는 달 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를 수성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분 단위,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1로 하였을 때에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수성이 아닌 금성이 가장 가까운 천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 지화, 천해명이라는 행성의 순서에 따라서도 지구와 가까운 천체는 금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오독소스는 수성을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잡아 옥의 티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금성이 지구보다 가장 가깝지만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에는 지구와 수성보다도 먼 외곽에 금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엘라베마 대에서 미국 물리학회에 발행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실제
수성과 금성의 공정 궤도상 평균 거리를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수성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지구와 금성의 평균 거리는 1.14 천문 단위. 그런데 지구와 수성의 평균 거리는 1.04 천문 단위였던 것입니다. 수성이 평균적으로 1500만 킬로미터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행성 간의 거리를 평균 낸다고 하면 금성보다 수성이 더 가깝다라는 것이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에우독소스가 그 옛날에 밝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6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교재 2장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의 원소의 구성 물질을 물, 흙, 불, 공기로 보았고 천체는 이중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흙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천체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5원소설을 제시하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지구와는 달리 하늘은 신성하고 투명한 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질을 밝은 불꽃을 의미하는 에테르라고 불렀는데, 이 물질 때문에 하늘의 천체들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동설은 우리가 알고 있듯 진리가 아니기에 여러 오류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기되었던 천동설의 결정적 약점은 교재 70페이지 5번 줄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해성의 불규칙적 궤도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에우독소스는 27겹의 양파 껍질 같은 각각의 하늘의 층이 있어서 각 천체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나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층 안에서 공전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출몰한 해성은 마치 이 여러 겹의 층을 관통하기도 하고 불규칙한 궤도를 지나 떠나가곤 하였습니다. 이를 설명하고 또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서 BC 4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칼리포스는 에오독소스가 27개의 구가 천체를 겹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에 7개의 천구를 더 추가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관찰되어진 해성의 궤도를 따라서 이런 층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 집합의 운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이 천구의 각 집합 사이에는 회전하지 않는 구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또 더욱이 56개의 천구 축을 더 추가하여서 온 우주는 56겹의 양파 껍질 같은 구조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행성이나 천구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주의 층이 매번 새롭게 늘어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과서 70페이지 밑에서 5번 줄에 언급한 행성의 역행 현상입니다. 금성이 운동이 대표적인데, 금성이 이런 순방향으로 전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전진을 멈추고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세상은 부조화의 세상이지만
천상향인 천체는 규칙적인 원운동을 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였던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청동설의 약점을 이론적 가설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15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나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이 주장한 천동설을 신뢰하였습니다. 다만 프톨레마이오스는 각각의 천체들이 운동하는 궤도 안에 주전원이라는 작은 원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원의 중심을 이심원이라는 큰 원 위를 회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행성은 주전원의 궤도를 회전하면서 동시에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심원의 위를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제 궤적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치 풀어진 용수철처럼 궤도를 그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행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하고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행성이 이심원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주심원의 회전 구간에서 마치 행성이 역행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가다듬고 또 미비한 것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당시 청동설의 약점이었던 행성의 역행 현상을 주전원과 이심원의 가설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전에 알마게스트라는 13권으로 이루어진 천문학 책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본인이 만든 일식과 월식 예보하는 방법을 자세히 하게 설명해 놓았으며 또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나누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여 개의 별의 위치와 밝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48개의 별자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천구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하여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까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전원과 이심원으로 복잡하게 설명되어진 행성의 역행 현상은 오늘날 연주 시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정된 별에 비해서 지구를 비롯한 행성의 공전 주기가 서로 달라서 안쪽의 행성인 지구가 외곽에 있는 행성을 앞질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마치 고정된 별에 비해서 외곽에 있는 행성이 정지하거나 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연주 시차 현상입니다. 이처럼 프톨레마이오스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까지 1500년 동안 그의 책인 알마게스트 책의 이름처럼 위대한 책으로 불리우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온 것입니다. 이어서 8장 기독교 신학자들
중세 과학과의 타협점을 찾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78페이지 첫째 줄 시작하자마자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둘러싼 가장 뿌리 깊은 잘못된 시각 중 하나가 기독교의 신앙과 과학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시각이 잘못되었는지를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로마 제국이 북에서 남하하는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몰락의 길을 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과학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29년 선 베네딕트 수도원이 로마의 남동쪽에 최초로 세워진 이후로 유럽 각지에 수도원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수도원의 원래 목적은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금욕과 엄격한 공동체 생활과 교육과 학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원에는 학교, 도서관, 필사실 등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 장래의 수도사를 희망하는 예비 수도사들에게 글쓰기, 라틴어뿐만 아니라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청문학 등 우리가 알고 있는 3학, 4학과를 가르쳐 온 것입니다. 교과서 81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6세기에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적 고전들이 수도원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자리하였으며 그리스의 자연 과학 책들과 세네카, 플리니우스 등 로마의 백과사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보들이 자연 철학적 저작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고대 과학의 전통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세 번째 줄 이러한 오랜 역사적 관행이 지속되었기에 중세 초기의 기독교 교보들은 그리스 과학적 유산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신국론에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를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온갖 유혹과 죄로 가득 찬 현실 세계에서 참된 세계인 이데아, 즉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중세의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1256년 파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취임한 이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은 신의 계시에 의해 얻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이중 신앙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철학을 포함한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적절한 화해를 통하여서 충돌을 피하고 자연 해석에 대한 인간 이성의 노력 자체를 신의 계시로 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학을 신학 안에 포섭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과서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르네상스 이후 근대 과학자들의 자연 탐구는 사실상 신학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적 탐구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자연을 신이 인간에게 준비한 제2의 성경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신앙과 과학 사이의 모순과 갈등보다는 융합과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근대 과학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재의 저자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도 모두 옳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가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룩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과학과 신앙이 서로 배척하고 자신만의 고집을 주장했다라면 인류는 현재보다 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발표할까요? 네. 저는 지금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에 다니고 있는 201235 신수아입니다. 네, 신수 제가 학생이 책을 고른 이 책을 많은 책들 중에서 그 책을 고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읽고 난 다음에 신수 학생이 느낀 느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발표 부탁할까요? 네, 저는 천문대 가는 길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성 관측 과제를 하면서 잘 몰랐던 그런 우주에 대한 것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서 흥미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천문대 중에서 총 10가지 지역에 있는 10가지 천문대에 가는 길에 대한 에피소드와 천문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생일에는 자신의 생일 별자리를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일 별자리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태양이 위치한 그곳에 별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밝은 태양빛에 가려 태양 뒤편에 있는 자신의 생일 별자리를 직접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도 12宮이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달과 생일 별자리가 일치해서 12달에 각각 12개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지구의 세차운동 때문에 별자리와 태양의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서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날짜가 그 바빌로니아 시대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별마루 천문대에 대한 내용을 읽던 중에 플라네타륨이라는 천체 초연관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 시설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천문학 교실에 참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 가서 직접 별자리 이야기를 듣는 그런 체험을 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체 초연관이 플라네타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인지는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책에서 소개한 그런 10곳의 천문대에 직접 모두 다 가볼 수는 없어도 주변의 지역에 있는 곳들은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신수 학생이 이제 천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 천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또 마침 이 천문에 대한 좀 더 배경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천문에 관련되어진 천문대의 가는 길이라는 책을 선택하여서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수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서양에서는 자신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띠처럼 그런데 정말 태양 저편에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태어난 날에는 자신의 별자리를 볼 수 없다라는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이런 사실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별자리를 만들었을 때랑 또 시간이 지나서 뭐 별자리의 크게 위치는 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지구가 이 축의 방향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북박이 별이 북극성인데 북극성의 위치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천문대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고 또 시간이 되어지고 코로나19가 또 해제가 되어지면 가까운 천문대에 가서 직접 이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천문을 관측해 볼 이런 기대를 또 갖게 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신서 학생 우리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